지난 10년간 침묵으로 존재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나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토요일 아침이었다. 여느 때처럼 나는 거실의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 밤새 변동된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있었다. 간 내린 케냐, AA 원두의 향긋한 산미가 코끝을 맴돌았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나의 세계, 그 세계의 평온이 방금 아내의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아내, 차지원. 그녀는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유행이 한참 지난 헐렁한 원피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이 화려하고 미니멀한 펜트하우스의 풍경에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테이블 위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밀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고딕체의 단어들이 내 망막에 박혔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나의 잘 짜인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지적인 불쾌감이었다. 15년간 내 인생의 배경처럼, 집안의 가구처럼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던 부품 하나가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건가?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다. 상대를 압도하는 내가 가장 익숙한 자세였다. 내가 요즘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나 보군. 관심이라도 끌고 싶었어. 하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어. 지원씨, 나는 강태민 45, 대한민국 I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나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내가 손대는 모든 사업은 성공했고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나는 내 인생을 분 단위로 쪼개어 관리했고 나의 세계에는 한치의 오차나 낭비도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만든 인간이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을 운동했고 하루 3끼는 영양사의 식단에 따라 정확한 칼로리만 섭취했다. 1년에 책을 100권 이상 읽었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성공은 내게 종교였고 나는 그 종교의 가장 독실한 신도였다. 아내 차지원은 그런 나의 완벽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리되지 않는 변수이자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상수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났다. 그때의 나는 야망만 가득한 셔츠 주머니가 텅 빈 복학생이었고 그녀는 도예과에 다니던 재능 있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와 흙을 만지는 섬세한 손가락에 반했던 것 같다. 기억은 희미하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고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첫 직원이자 비서이자 운전기사였다. 그녀의 헌신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이 집. 매달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강태민의 아내라는 명예. 나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의 대화는 사라졌다.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오늘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갈게. 김 비서한테 와이셔츠 좀 맡겨둬. 우리의 언어는 기능적인 지시와 통보만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내게 아무것도 묻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중년 부부의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권태를 넘어선 성숙한 관계라고 착각했다. 그녀의 침묵이 사실은 길고 외로운 비명이었다는 것을 나는 까맣게 몰랐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미워할 만큼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공기 같은 존재였다.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니, 공기보다 못했다. 공기는 가끔 환기라도 시키지만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세계에 창문 한 번 열어준 적이 없었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노려보았다. 불쾌했다. 나의 아내는 나의 통제 범위 안에서 조용히 기능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감히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의 방향을 틀려고 하다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반으로 접어버렸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말을 해. 가방 아니면 차. 나는 그녀의 이 돌발 행동이 그저 외로운 여자의 투정쯤이라고 생각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에서 구겨진 서류를 다시 빼앗아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폈다.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서늘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난 당신한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태민 씨, 그녀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닌 차지원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균열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수십 년에 걸쳐 완벽하게 쌓아 올린 나의 견고한 성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이혼 서류는 더 이상 아내의 하찮은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완벽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아내의 이혼 통보는 내 완벽했던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철회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안을 오갔고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굴러갔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침실 옆 드레스룸에는 그날 입을 슈트와 셔츠, 넥타이가 완벽한 조합으로 준비되어 있다. 누가, 언제 그것을 준비해두는지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다. 1시간 동안 홈짐에서 땀을 흘린 뒤 샤워를 하고 나오면 식탁에는 영양사가 짜준 식단에 맞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다. 저지방 우유, 퀴노아 샐러드, 그리고 삶은 달걀. 나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내는 단 한 번도 내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녀는 주방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정확히 하불씨 30분.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잘 다녀오라는 인사도, 다녀오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우리의 집은 완벽하게 분리된 2개의 행성이 존재하는 우주 정거장과 같았다. 회사에서의 나는 강태민 대표였다. 나의 말 한마디에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움직였고 수천 명의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명령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곳은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밤늦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집안을 가득 채운 깊은 침묵이었다. 나는 그 침묵을 사랑했다. 다른 임원들처럼 아내의 잔소리나 등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적인 요구도, 귀찮은 하소연도 없는 집. 그곳은 내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의 전투를 위해 재충전하는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다. 나는 아내의 침묵이 내 대한 그녀의 완벽한 이해와 배려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냉장고에는 내가 좋아하는 탄산수가 항상 채워져 있었고, 서재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조카의 생일 선물이 알아서 준비되어 있었고, 명절이면 나의 부모님 댁에 보낼 최고급 한우 세트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회사에 가장 유능하고 과묵한 총무이사였다. 나는 그녀의 노동에 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집, 이 차, 이 풍요로운 생활. 나는 그녀에게 월급 대신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혼 서류가 등장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평화라고 믿었던 침묵은 사실 거대한 사막의 공허함이었다. 내가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존재는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체념이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건 역시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늦게 귀가했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아내는 이미 침실에 들어간 듯 했다. 식탁 위에는 랩에 씌워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이었다. 나는 언제나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를 따랐다. 그런데 그날따라 위스키 맛이 유난히 썼다. 나는 서재의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의 아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삶들이 존재할 터였다. 웃고, 떠들고, 싸우고, 화해하는 살아있는 삶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의 집은 나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거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최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의 주인이었다. 그 순간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그 서늘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무덤의 유령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닌 차지원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내 귓가에 다시 울렸다.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차지원. 그 이름 뒤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삶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내가 가구처럼 여겼던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세계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내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불길한 진동을 느끼며 텅 빈 집의 적막함 속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며칠간의 냉전이 흘렀다. 나는 아내가 곧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후회하고 내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행동했지만
그 침묵에는 이제 굽히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그녀가 내 일상을 이전과 똑같이 완벽하게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능한 비서가 인수인계를 준비하듯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은 나였다. 이 지긋지긋한 교착 상태를 끝내고 싶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주지. 나는 서재에서 그녀를 불러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업가처럼 말했다. 대신 내 조건에 따라줘야겠어.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겠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 결혼의 파탄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니 나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그녀를 위축시키려 했다. 내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순순한 태도는 또다시 내 예상을 빗나갔다. 대신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동안 내가 사준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을 챙기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었다. 마음대로 해. 그날 오후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드레스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 끝, 거의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도의 작업실. 1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녀가 유일하게 내게 부탁했던 공간이었다. 서재로 쓰려던 방을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로 꾸몄다. 나는 그녀의 소박한 취미 생활을 허락한다는 아량으로 그러라고 했을 뿐.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짜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나는 그녀를 따라 그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마주했다. 방 안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공기 중에는 흙과 유약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그릇과 화병, 찻잔들이 크기별로 정돈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물레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흙덩이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나는 그 왕국에 침입한 불청객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의식하지 않은 채 선반 위에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내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옷이나 보석을 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씩 거두어 드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 차지원이 아닌 예술가 차지원을 보고 있었다. 그 낯선 모습 앞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때였다. 그녀가 선반 가장 안쪽에서 작은 찻잔 하나를 꺼내 들었다. 화려하지도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한 백자 찻잔이었다. 안쪽에 옅은 푸른빛 유약이 은은하게 감도는 그런 잔이었다. 그녀는 그 잔을 유독 소중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신문지로 싸려던 순간 손이 미끄러진 것인지 찻잔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잔의 한쪽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길게 이어졌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그 파열음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잔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나를 등지고 있었지만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금이 간 부분을 더듬는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언제나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우주와도 같은 깊은 고통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그것은 어떤 가식도 없는 그녀의 날 것 그대로의 상처였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말을 걸고 말았다. 내 목소리는 거칠게 튀어나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린 금이 간 찻잔을, 그리고 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중요했었죠. 그녀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중요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 시제의 차이가 내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는 단지 찻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그 모든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이 간 찻잔을 버리지 않았다. 다른 상자에 따로 아주 소중하게 담았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계적으로 나머지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아주 잠깐이었지만 허물어졌던 것이다. 나는 작업실을 나와 비틀거리며 거실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말과 금이 간 찻잔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혼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나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려 하지 않았던 한 이야기의 끝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짜증이나 분노와는 다른,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것은 아주 낯설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후회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마저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를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2주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어가는 가장 어색한 형태의 동거인이 되었다. 이전의 침묵이 내가 무시할 수 있었던 공백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겁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아서 나는 그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를 의식했다. 그녀의 발소리, 그녀의 숨소리,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내 모든 신경이 그녀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가 늘 그렇듯 시끄러운 TV 드라마나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거실에서 흘러나온 것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깊고 고독한 첼로 소리였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 듣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처절하면서도 기품 있는 첼로의 선율이 이 텅 빈 집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첼로 소리는 마치 그녀의 침묵의 언어 같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세계에 바흐가 존재하고 있었다니. 또 다른 날, 나는 거실을 지나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무심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통속적인 연애 소설이나 여성 잡지가 아니었다. 조선백자, 그 순백의 미학에 대하여 라는 두꺼운 예술사 서적이었다.
그 옆에는 내가 이름만 들어봤을 뿐인 어느 시인의 시집이 놓여 있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계는 텅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 뿐.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지적인 위축감을 느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감정이었다. 나를 잠식하기 시작한 이 낯선 호기심은 결국 나를 금단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내 집 안에서 도둑처럼 그녀의 작업실로 숨어들었다. 작업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 나는 선반 위에 놓인 그녀가 미처 포장하지 못한 도자기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반 가장 아래 칸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발견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것을 열어보았다. 포트폴리오 안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차지원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앳된 얼굴의 젊은 지원이 흙투성이가 된 채 물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그 열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얼굴은 내가 알던 무표정한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다음 장에는 그녀의 작품 사진들이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조형물부터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다랑아리까지, 그리고 그 작품들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들, 뒤이어 신문과 잡지, 스크랩이 나타났다. 도예계에 떠오르는 샛별, 차지원을 만나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감한 시도, 평단의 호평 잇따라, 대한민국 도예대전, 젊은 작가 차지원 대상 수상, 수많은 기사와 평론들이 그녀의 재능을 극찬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사진 앞에서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트로피를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을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하찮은 주부라고 무시했던 여자는 한때 모두가 주목하는 촉망받는 예술가였다. 그녀에게는 나보다 더 빛나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다. 그 깨달음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뒤통수를 내리쳤다. 내가 이룬 성공의 역사는 사실 그녀의 꿈의 폐허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의 무표정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상실감이었다. 극심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내 성공 신화에 도취되어 내 옆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던 사람을 보지 못한 눈먼 장님이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닫아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작업실을 나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전의 강태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난 15년간 그녀와 함께 살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 집 안에 살고 있던 가장 가까운 이방인. 나는 이제야 그 이방인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이제 희미한 불꽃이 아니라 내 온몸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의 세계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세계는 반대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모든 것이 꼬이는 날이었다. 내가 몇 달간 공들여온 중요한 해외 계약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어이없이 무산되었다. 수백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상대 회사의 변심도 문제였지만 나의 판단 착오가 더 큰 원인이었다. 나의 완벽한 이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분노와 자괴감에 사무실의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싶었다. 최악의 기분으로 퇴근하는 길.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나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혀를 찼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꽉 막힌 도로가,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비가 모두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흐릿한 차창 너머로 우산을 든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빗속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시선 끝에 걸린 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아내 차지원이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인도를 걷고 있었다. 흠뻑 젖은 어깨가 가여워 보였다. 나의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저 여자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산 하나 챙겨 다닐 분별력도 없나. 나는 그녀의 그 무신경함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작고 허름한 꽃집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한 장미나 백합을 파는 고급 꽃집이 아니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을 투박한 화분에 담아 파는 그런 소박한 가게였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 위로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그것은 내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한 미소였다. 이 궂은 비를 맞으며 저 볼품없는 들꽃들을 보며 대체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미소 짓게 하는 것일까? 그 순간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차 세워. 기사는 놀랐지만 곧 차를 인도 옆에 바싹 붙여 세웠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퉁명스럽게 나갔다. 타. 지원은 길게 멈춰 선 내 차를 보고, 그리고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민 나를 보고 토끼처럼 놀란 눈을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내가 태워준다는데. 감히 망설여 하지만 그녀는 이내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조용히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그녀가 차에 타자 고급 가죽 시트와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던 차 안은 순식간에 비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로 채워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다. 기사가 눈치껏 틀어놓은 라디오의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이 기묘한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이 어색함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나는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비 맞으면서 왜 웃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들꽃이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 꽃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저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녀는 다시 창밖의 꽃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게 그냥 예뻐 보여서요.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의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존재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 그런 내게 그녀는 지금 아무런 허락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단지 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되찾고 싶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그녀를 집에 내려주고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차를 돌려 한강 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강변에 홀로 앉아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난 15년간 나는 그녀를 나의 온실 속에 가두어 두려 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로 피어나길 강요했다. 나는 그녀가 원래 거친 땅에서도 스스로 피어나는 들꽃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의 무지함이, 나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질식시켜 왔을까. 그날의 실패한 계약이나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가 했던 말과 비를 맞으며 웃던 그녀의 그 낯선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유한 세계였다는 것을 이제야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들꽃에 대한 대화 이후 나는 잠을 설쳤다. 그녀의 말이, 그녀의 미소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나는 중요한 회의 중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보고서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했다. 나의 철옹성 같던 집중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산된 해외 계약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다.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사회에서는 나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리와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날도 나는 하루 종일 이사들과 투자자들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핑계를 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진땀을 흘렸다. 저녁에는 쓰디쓴 술을 몇 잔이나 들이켜며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술자리가 파하고 나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속은 쓰렸다. 텅 빈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깊은 적막과 서늘한 공기였다. 이 넓은 집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나 하나뿐인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생수 한 잔이 절실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수입 생수와 유기농 채소들 사이에 촌스러운 유리 반찬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저녁 거르지 말아요.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나는 홀린 듯 반찬통을 꺼냈다. 안에는 붉은 국물에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다. 돼지고기와 묵은지가 넉넉하게 들어간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음식. 내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가난한 시절의 음식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의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었을까? 나는 그 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멸치와 김치가 익는 냄새가 이 거대하고 살균된 것 같은 주방에 퍼져나갔다. 그 냄새는 마치 타임머신처럼 나를 아주 오래전의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갔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첫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이 맛, 맵고 짜고 시큼하고 그러면서도 깊은 맛. 이것은 내가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리던 20대 시절.
나의 허기진 배와 지친 영혼을 채워주던 유일한 음식의 맛이었다. 기억의 홍수가 터져 나왔다. 햇볕도 들지 않던 반지하 단칸방. 팔을 뻗으면 양쪽 벽이 닿았던 그 좁은 공간. 아르바이트와 막노동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이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나를 기다렸다. 우리는 낡은 교자상에 마주 앉아 밥 한 공기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나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그녀는 자신만의 도에 공방을 열자고 약속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나는 언제부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걸까? 나는 언제부터 이 김치찌개의 맛을 잊고 미슐랭 스타와 주가 지수에만 집착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 나는 나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꿈을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음식을 씹을수록 잊고 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결국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내 뜨거운 눈물이 밥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찌개의 짠맛과 내 눈물의 짠맛이 뒤섞여 내 인생의 모든 후회의 맛이 되었다. 수십억짜리 주방에 홀로 앉아 몇천 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며 우는 내 모습. 나는 내 인생에서 이토록 비참하고 이토록 가난했던 적이 없었다. 후회는 더 이상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온몸의 세포를 뒤흔드는 지독하고 현실적인 통증이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통곡한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다. 후회는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지난 1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집안의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침묵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녀는 나의 판결을 기다리는 판사 같았다. 약속했던 2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그녀의 도자기를 담은 몇 개의 상자와 2주 전 내가 봤던 그 낡은 여행 가방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담겨있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현관 앞에서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내가 얼마 전 비오는 거리에서 봤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내 자리를 찾으러 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떠났고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녀가 사라지자 집은 생명력을 잃고 정말로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자리, 그것은 대체 어디일까? 나는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그녀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집어삼켰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차지원 여사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낡은 폐공장을 임대하셨습니다. 이천 거기서 뭘 하는데 그것이 전통 장작 가마를 짓고 계시다고 합니다. 장작 가마.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도예에 대해 문외한인 나조차도 알고 있었다. 전통 장작 가마는 현대적인 가스 가마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다.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불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했다. 불의 온도와 위치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갈리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 그것은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예술가의 승부수였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진짜 세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주말 아침,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를 몰아 이천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주소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깊숙한 곳에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에는 변호사의 말대로 낡은 공장 건물과 그 옆에 새로 지어진 거대한 흙더미, 즉 장작가마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작업장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아내, 차지원이 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흙과 재를 잔뜩 묻힌 채 머리를 거칠게 틀어 올린 한 명의 예술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인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자신보다 더 큰 장작을 옮기고 가마의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폈다. 나의 집에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생명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행복해 보였다. 장작을 쌓다가 잠시 허리를 두드리며 힘들어했지만 자신이 지은 가마를 바라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만족감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몇 시간이고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열정을 질식시킨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깊은 땅 속에 묻어두게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열정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나와의 관계라는 차가운 땅 속에서 뜨거운 용암처럼 부글거리며 분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노을이 그녀의 작업장과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심장이 될 장작가마를 길게 비추었다. 그녀는 가마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오랜 친구와 재회라도 한 것처럼 나는 어둠 속에 숨어 빛 속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였지만 그것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경외감, 존경심, 그리고 가슴을 저미는 깊은 그리움. 나는 이제야 내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15년간 내가 무시하고 방치했던 바로 그 여자. 나의 아내와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이 위대한 도전을, 그 끝을 함께 지켜봐야만 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묵는 허름한 민박집 근처에 방을 얻고 매일 아침 그녀가 작업장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가올 가장 중요한 순간, 즉 감의 불을 지피는 날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전통 장작 감의 불을 지피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지원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나이든 도예가 한 명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가마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무사히 작업이 끝나기를 기원했다. 첫 불꽃이 가마 안으로 던져졌다. 이제부터 꼬박 사나흘 밤낮으로 불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며 꺼뜨리지 않고 불을 떼야 했다.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불길이 고르지 못하면 가마 안의 모든 도자기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변수가 맞서는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30분에 한 번씩 장작을 집어넣고 온도계와 불꽃의 색깔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 지독한 열정과 집념의 경외감마저 느꼈다. 문제는 불을 지핀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에 터졌다. 낮부터 심상치 않던 하늘이 밤이 되자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였다. 거센 바람이 감아 주위에 임시로 쳐놓은 비닐 천막을 찢어버릴 듯이 흔들었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빗물이 감에 스며들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도자기가 모두 갈라져 버릴 수 있었다. 또한 밖에 쌓아둔 장작이 비에 젖으면 화력이 약해져 불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지원과 늙은 도예가가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천막을 붙잡고 장작더미 위로 방수포를 덮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람에 날아간 방수포, 속수무책으로 젖어가는 장작들, 지원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나는 차에서 뛰쳐나와 폭풍우 속을 뚫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지원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여길 왜?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주변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기둥을 땅에 더 깊숙이 박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차 트렁크에서 항상 비치해 두던 커다란 방수포를 꺼내 그녀와 함께 장작 더미를 덮었다. 도끼는 어디 있소? 나는 늙은 도액에게 소리쳤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 이내 창고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창고에서 도끼를 찾아 들고 아직 마른 장작들을 쪼개기 시작했다. 나의 지난 인생에 대한 분노와 후회를 담아 온 힘을 다해 도끼를 내리쳤다. 땀과 빗물이 뒤섞여 온몸을 적셨다. 지원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도움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밤샘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녀가 가마의 불꽃을 확인하고 손짓을 하면 나는 마른 장작을 날라다 주었다. 그녀가 추위에 몸을 떠는 것을 보고 나는 차에 있던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커피 잔을 주고받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몇 년 만에 첫 접촉. 그 안에는 어떤 욕망도 없었지만 공동의 시련 속에서 피어난 뜨거운 동지애가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의 CEO도 그녀의 남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튼튼한 팔을 가진 한 남자였고 그녀는 이 작은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나의 성공이 아닌 그녀의 꿈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맹렬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가마 주위의 작은 천막 안은
이상하게도 아늑하고 평온했다. 타오르는 가마의 불빛이 우리의 지친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우리는 잠시 비가 잦아든 틈을 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흙과 재와 땀으로 범벅이 된 우리는 폭풍우에 맞서 싸운 전우와 같았다. 나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뜨거운 열정과 목적의식을 느꼈다. 나는 지금 단순히 그녀의 가마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지키는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발견하고 있었다. 나흘간의 사투가 끝났다.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그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가마는 이제 더 이상 장작을 삼키지 않았다. 그 안에서 수천 도의 열기를 견뎌낸 도자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을 기다리며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작업장 주변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찢어진 천막, 부러진 기둥, 그리고 흙탕물로 범벅이 된 땅. 하지만 그 폐허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가마는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개선 장군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우리는 꼬박 이틀을 더 기다렸다. 가마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폐허를 정리하고 남은 장작을 옮기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천을 나눈 전우였고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는 동지였다. 드디어 가마의 문을 여는 날이 왔다. 그날 아침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지난 몇 달간의, 아니 어쩌면 그녀의 지난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혹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가마의 문을 막고 있던 벽돌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떼어내기 시작했다. 나도 그녀를 도와 벽돌을 날랐다. 마지막 벽돌이 치워지고 어둡고 뜨거운 가마의 내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마 가장 앞쪽, 불길이 가장 거셌을 자리에 놓여있던 커다란 항아리들이었다. 그중 몇 개는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쩍 갈라져 있거나 흉물스럽게 주저앉아 있었다. 실패였다. 지원의 얼굴에 옅은 실망감이 스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마 안으로 들어가 재를 뒤집어 쓴 작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가마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들은 단순히 형태만 유지한 것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예측 불가능한 불길과 재가 빚어낸 오묘하고 신비로운 색과 무늬를 입고 있었다. 어떤 찻잔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푸른 반점을 머금고 있었고 어떤 화병은 타오르는 불꽃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셔츠 수 없는 자연과 우연히 빚어낸 예술이었다. 시련이, 고통이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마 가장 깊숙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작품 하나를 꺼내왔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작업실에서 금이 갔던 바로 그 백자 찻잔이었다. 그녀는 그 잔을 다시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발라 이 가마의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잔은 완벽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전에 금이 갔던 바로 그 부분에 불길이 만들어낸 한 줄기 옅은
금빛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 남아 있었다. 마치 일본의 킨츠기 기법처럼 깨어진 것을 더 귀하게 만드는 예술. 지원은 그 찻잔을 두 손에 들고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와 화해하고 마침내 그것을 끌어안은 자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동이 트는 고요한 새벽.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자네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아름다운 작품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광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내가 그녀에게 저지른 상처 또한 어쩌면 그녀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비겁한 자기합리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일어서는 위대한 과정을 목격한 자의 경외감이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성스러운 광채가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과 시련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였다. 그녀는 금빛 상처를 가진 찻잔을 든 채 아주 조용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내게 던졌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강태민 씨, 그 질문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조력자나 동지로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질문 앞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나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질문은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이 완전히 맨몸으로 한 사람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마침내 내 입에서 나온 것은 정직하지만 무력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당신을 봐야만 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서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다가가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 이혼을 무르자는 게 아니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야.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 나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변명도, 설득도 아니었다. 오직 뒤늦게 찾아온 나의 진심이었다. 나는 당신과 이제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지원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15년 전에 진작 알았어야 할 바로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손으로 얼마나 망가뜨려 왔는지 그걸 깨닫고 있는 중이야. 내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 오래된 상처를 가진 나무처럼 고요하게 내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답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되찾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그녀의 작업장을 떠났다.
그녀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이혼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이제 서류상으로도 남남이었다. 나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 안에는 하얀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차지원 도의 초대전,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열리는 첫 개인전이었다. 15년 만에 그녀는 세상 밖으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내걸었다. 나는 약속도, 회의도 모두 취소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CEO 강태민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예술가의 첫 전시회를 보러 가는 이름 없는 관람객 중 한 명이고 싶었다. 갤러리 아는 사람들로 붐볐다. 평론가들, 기자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서서 전시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주인이었고 여왕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며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그녀를 소유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되찾은 것에 대한 이기심 없는 순수한 찬탄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그녀의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신비로운 빛을 띤 그릇과 화병들, 그리고 전시장 가장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작품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이 간 그 찻잔이었다. 작품의 제목은 상처, 그리고 빛이었다. 나는 그 제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지우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역사로, 자신의 일부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정확히 나를 찾아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축하와 존경과 그리고 나의 뒤늦은 사랑을 모두 담아서 그녀는 내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의 입계도 희미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재결합의 약속도 용서의 신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두 영혼이 나누는 조용하고도 깊은 이해와 교감이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인사동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비로소 내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의 구원은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구원은 이기적인 사랑만을 알던 과거의 나를 잃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새로운 나를 찾는 것이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각자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마침내 지독했던 나 자신의 무관심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가을 햇살 속을 걸어갔다.